데이터 익명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이 책을 가지고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18년이네요. 벌써 2년 됐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저희가 우리 연구실 학생들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데이터 익명화, 개념 이해 및 최신 기술 동향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익명화에 대한 기술 서적으로 현재까지 유일한 책입니다. 데이터 익명화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은 좀 많은 편인데 이게서 비교적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최대한 짧게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의 기본 챕터들의 구성입니다. 챕터가 따랑 4개 있다 이건 아니고요. 크게 4가지 단계, 4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고요. 크게 반반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런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데이터 익명화, 우리는 보통 데이터 비식별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데이터 익명화의 개념,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익명할 것이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라든가 프라이버시 모델들을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밖에 관계형 데이터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 뭐 텍스트 데이터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차분 프라이버시 혹은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봅니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하고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는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불러서 LDP라고 부릅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 도대체 어떤 법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익명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대한 순서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개념,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나라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익명화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 조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가 뭐냐 그러면 주관적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2조 1항에 보시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건 해당되지 않고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면 전부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이것들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면 전부 개인정보입니다. 이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가 아니고 개인에 관한 정보, 이 전체를 개인정보로 분류집니다. 특히 여기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에 가로 안에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 개인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 구문의 해석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또 알아볼 수 있으면 그건 알아볼 수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 조문이 모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개인정보라는 단어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2010년에 나온 판례인데 단말기에 부여되는 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우리 단말기 보시면 안에 이상한 하드웨어 전파 어쩌고저쩌고 관련된 하드웨어에 관련된 칩 번호가 있고 그걸 기본으로 한 뭐 유심 번호 혹은 뭐 IMEI 이런 특정 기계에 대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어떤 제조사가 만든 어떤 기계다. 그리고 몇 시리얼 넘버가 뭐다를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기계는 현재 누구 거다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하드웨어에 붙어 있는 식별 번호를 가지고 결국 누구 홍길동 거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말기에 부여되는 식별 번호도 개인정보다라고 해석을 한 그런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 번호 뒷번호 4개만 있어도 개인정보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2013년에 이거는 이 사건, 이 상황이 있던 그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판례가 발생했던 사건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이 뭐냐? 노인정에서 어르신들끼리 돈을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게임을 했어요.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이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신고받은 정보들이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경찰서에 갔는데 도대체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려달라 경찰한테 물어본 겁니다. 경찰이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황에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개만 가지고도 누구네를 알 수 있는 그런 앞뒤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 휴대전화 번호 뒷 4자리만 가지고 사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정황에 따라서 휴대전화 번호 뒤에 4개만 가지고도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휴대전화 번호 뒤 4개도 개인정보이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법원에서는 개인정보라는 그 단어 뜻의 해석을 이렇게 굉장히 융통성 있게 혹은 뭐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된 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문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해서 다른 정보를 암호화를 시킨 그런 키값을 알게 되면 암호화된 값이지만 누군지 알 수 있다. 암호화된 값을 가지고 키를 집어넣게 되면 누군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된 정보도 개인정보다라고 판결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의 사례예요. 자, 개인정보는 알겠는데 그럼 개인정보 보호는 뭘까요? 개인정보 보호를 왜 합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문이나 언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화두처럼 쓰니까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이유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왜 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정보 때문에 그 유출되면 개인의 사생활들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항 중에 개인정보보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개인정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1조에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은 기술하고 있고 이 법의 목적은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굉장히 멋있는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4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정보 주체 각 개인이죠. 정보 주체는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사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고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권리들이 있다라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기술했고요. 이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잘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는 정보 주체가 온전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결정과 관계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함부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권리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권리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인정보법의 그 다음 중요한 항목입니다. 18조 2항 4호라고 흔히 많이 부르는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허용입니다. 통계 작성이거나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가공하게 되면 정보 주체가 허용한 그러한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익명화 혹은 비식별화라는 단어가 나온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누군지 모르게 하면 정보 주체랑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비식별화 혹은 비식별 조치 혹은 익명화라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익명화라는 단어는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우리 익명성 이런 용어도 많이 쓰죠. 반면에 비식별화 혹은 비식별 조치는 이건 최근 10년 이내에, 정확히 얘기하면 2013년도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그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당시 행정자치부의 어떤 공무원이 만든 단어예요. 외국에서 de-identification이라는 영어를 썼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식별화. 한눈에 봐도 약간 일본스러운 한자입니다. 이걸 비식별화라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2013년도에 우리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문서에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모든 신문이나 기사에서 비식별화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비식별화라는 용어를 익숙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식별화가 우리나라 국어 말 쓰임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식별하다라는 동사 앞에 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비는 못 오고 부나 불이 와야 돼요. 근데 이미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국어학자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약간 좀 모양새를 바꾼 게 비식별 조치라는 말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익명화라는 사전에 있는 우리가 원래부터 쓰던 단어를 쓰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익명화하고 비식별화는 다른 거다. 이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고 이거는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익명화, 비식별화를 거의 같은 단어라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왜 합니까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생활 보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차이를 들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라는 사실이 곧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이게 많은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별이 남성이고 직업이 회사원이다 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들켰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느냐 라고 따지면 아마도 법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다 내지는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별하고 직업이 이렇게 직업도 회사원이라는 러프한 직업군이 알려졌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정신적 혹은 물질적 피해가 갔느냐 아마 큰 피해가 없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즉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그 개인정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당사자한테 얼마나 많은
물질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줬냐의 문제가 결부돼야지만 침해가 발생하지 개인정보 유출이 곧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건 직접적으로는 무조건 동치 관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럼 개인정보가 온전하게 보호가 되면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느냐? 자,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실질적으로 뒤에서 많이 하는 방법들인데 개인정보를 익명화 혹은 비식별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막 가공을 하거든요. 가공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떨어져요. 그럼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막 익명 처리했어요. 비식별 처리하게 되면 누군지 모르겠고 아무튼 나이가 25세 남성이고 서울에 살고 있고 몸무게 키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홍길동인지 이게 홍길동인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는 익명 처리가 됐다고 봐요.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런 레코드가 3개나 있고 3개가 다 공통적으로 전과산범이라는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이건지 누가 홍길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홍길동은 전과산범이네 라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민감한 정보, 외부에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공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는 겁니다. 뭐 또 다른 하나 말씀드리면 뭐 3학년 2반 학생의 몸무게 평균값이 46kg예요 라고 어디 평균값 같은 것은 개인정보 아니니까 쉽게 공개가 됩니다. 통계값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3학년 2반 학생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반이 총 8명의 학생인데 내가 중에 7명은 모든 사람의 체중을 다 알아요. 그러면 이 평균값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의 체중값은 계산 가능하죠. 그러면 이 개인정보 아닌 평균이라는 통계값으로부터도 특정 개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프라이빗한 값이 노출되고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정보 유출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당연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곧 프라이버시 침해다. 혹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보호된다고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호된다. 이건 완전히 동치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개인정보예요. 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못 쓰게 합니다. 어떻게? 개인정보 정보 주체가 난 이렇게만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라고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쓰게 막아요.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잘 지켜주는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해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데이터 익명화, 비식별화는 무슨 의미냐? 개인정보의 식별성 없애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떤 레코드가 누구 거다 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보통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따라서 막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데이터 익명화, 데이터 비식별화는 어떤 데이터를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보통 정보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보통 정보를 만드는 기준은 뭐냐? 이 데이터가 누구 건지 알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구 건지 알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데이터가 그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다. 즉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고 만들기 위한 행위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데이터 익명화에 대해서 제도가 짧은 시간 동안 꽤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처음으로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기본계획이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사용, 빅데이터 활성화 이런 일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익명화, 비식별화한 용어를 처음 썼어요. 그 이후에 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도 만들어졌고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산하기관인 정보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비식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가장 핫 이슈였죠. 2016년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형사고발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결정권이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EU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봐요. 인권이라고 봅니다. 즉 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걸 구현해줘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 정보 보유자, 정보 생성자의 재산권이에요.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는 홍길동 거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점이고요.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는 누구 거냐?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홍길동에 대해서 관찰한 다음에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그 관찰해서 만든 사람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보 주체는 홍길동이고 홍길동의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돼요. 만든 사람은 전혀 자기의 그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권 혹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일반법으로 모든 주에 적용되는 연방법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개의 이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들, 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주로 분야별로 각각 만들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히파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 의료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규정이고요. 또 하나 페르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교육 관련된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히파는 미국 주정부, 중앙정부군, 지방정부 포함해서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특히 외부에 막 공개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에 대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공개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익명 처리해서 공개하세요. 그러면은 연구 용도라든가 통계 용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의료 분야에서는 히파라는 룰로 만들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페르파라는 룰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파는 미국에서 각종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종 기관들이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따라야 되는 규정이고요. 페르파는 교육 관련된 기관들, 주정부 기관, 주정부 산하기관 혹은 주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단체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에요. 참고로 얘들은 이렇게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외부에 공개하세요라는 익명 처리라는 기준을 적시했는데, 그 기준이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괜찮습니다. 그 아니고요. 이렇게 처리하면 그 데이터로부터 혹시나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입장이 아니고, 미국은 단체 소송 이런 게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 히파나 페르파나 다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는 국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소유권, 재산권을 국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대로 쓰되 혹시나 그것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그 경우에 국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따르면 그런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라는 조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규정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국 미국의 규정입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그거는 좀 유념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히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히파는 의료 분야에 대한 익명화 규정이고요. 가장 널리 알려진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학 발달이라는 게 수많은 임상 데이터에 대한 그 누적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런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익명 처리돼서 많이 연구에 활용되고 또 인용되고 했었습니다. 이 히파의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씁니다. 하나가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겁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엑스퍼트 메소드라 부르고요. 또 하나가 유명한 세이프 하버 기법이에요. 이거는 아주 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렇게 18개 식별자를 제거하세요 라고 딱 적혀 있어요. 뭐 이름 주소 뭐 생일 날짜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 이렇게 18가지 없애라. 그 밖에 추가적으로 뭐 환자의 이니셜이라든가 사회보장번호 뒤에 4개는 쓰지 마세요. 뭐 환자 나이가 89세보다 많으면 90 이상 이러고 이렇게 통일하세요. 나이가 워낙 특별하면 가령 124살입니다. 그러면 몇 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특별한 나이값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89세보다 많으면 90세 이상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에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같은 거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히파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익명화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익명화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한번 우리나라의 법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 더하기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법 조문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게 익명화입니다. 비식별화예요. 즉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이 데이터가 홍길동 겁니다 라고 식별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고요. 어떤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법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이게 데이터든 아니든 개인 정보든 개인 정보 아니든 간에 어떤 행위로든 간에 어떤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뭔가 조작하는 행위. 한국의 기준에서는 익명화를 왜 합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 얘를 정보 주체 본인의 허락 없이 건드는 거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마라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반면에 미국은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의 프라이버시야. 그런 관점이에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자, 이걸 기술적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법조항에 따라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데이터 익명화, 데이터 비식별 조치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익명화는 뭐냐? 식별성을 없애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에서 식별성 없어서 누구 건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표현에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릴레이셔널 데이터를 가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뭐 일반론적인 모든 형태의 데이터도 다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데이터의 식별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식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직접 식별, 즉 식별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게 있어서 그 값을 하면 번호가 1, 2, 3이에요. 그럼 기기가 이 기계인데 그러면 이 사람 건데 그 사람 홍길동이야. 어떤 값을 하면 어떻게든 간에 직접 한 칸을 갖든 두 칸을 갖든 어떤 한 사람한테 홍길동 한 사람한테 쭉 가게 되면 이게 직접 식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식별자예요. 뭐 전화번호, 주민번호, 학번 이런 것들 다 식별자입니다. 반면에 간접 식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식별자는 아니에요. 가령 뭐 혈액형, 취미, 몸무게값, 키값. 뭐 몸무게가 50kg인 사람, 그거 50kg인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50kg라는 몸무게 값은 식별자는 아닙니다. 근데 몸무게 50kg고 키가 190이고 혈액형이 A형이고 뭐 이런 조건이 많이 붙으면 그런 사람은 우리 반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즉 식별자가 아닌
보통 값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간접식별 혹은 추론식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별자가 아닌 값을 가지고도 몸무게, 키, 혈액형 이런 것들이 식별자가 아닌데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고 그 데이터에 딱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준식별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별자가 아닌데 하는 역할이 식별자처럼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런 일반적인 속성값들이 식별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하필 데이터가 그런 게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간접식별 혹은 뭐 추론식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이 그림 보시면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식별자 이름은 식별자입니다. 물론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름은 식별자라 간주해요. 이 식별자를 뗍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직접 식별 안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만약 이 데이터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집합에 대한 데이터야. 뭐 1학년 1, 2반 학생들의 데이터다. 아니면 테니스 동아리 회원들의 명부다. 그러면 내가 우리 회원들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0살이고 남자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록 식별자를 뗐지만 식별자가 없지만 30사람이고 남성이다.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죠? 이 친구가 지금 간암이 걸려 있구나. 알 수 있게 되죠. 하필 그런 레코드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 레코드가 내가 찾고 있는 기억이야. 이게 기억이 레코드가 되는 식별이 되는 간접 식별, 추론 식별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병명은 좀 민감한 정보, 외부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 본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명이라는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식별이 됐다는 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중요하고요. 미국 법제에서는 이렇게 식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 이런 시각이 미국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후자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개인 식별이 되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이고요. 이렇게 노출되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뭐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직접 식별과 간접 식별의 개념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런 간접 식별 혹은 추론 식별이 뭐 우연의 일치 내지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라는 건데 드물게 일어납니다. 드물게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꽤 자주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을 통한 개인 식별 사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의료 정보가 식별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모든 그 주정부 공무원들 이 케이스는 매사추세츠 주니까 그 매사추세츠 주의 그 주정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주가 그 공무원 보험 건강보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매년 그 주정부에서 리포트해서 의료 정보를 공개해서 보통 연구자나 혹은 기업들한테 알려준대요. 학술용으로. 그래서 한 13만 5천 명 좀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의료 데이터니까 히파 룰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워서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히파의 세이프 하버 룰에 따라서 이름 지우고 주소 지우고 등등등 했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라타냐 스윈이라는 당시 MIT 컴퓨터학과의 박사된 학생이 지금은 하버드 교수이고요. 이 히파 룰에 따라서 익명 처리가 된 식별자들은 제거된 그런 데이터에서 이 윌리엄 웰드라는 그 당시 주지사에 대한 의료 정보를 발견해냈어요. 추론을 통해서. 어떤 백그라운드 난리상이었냐면 그 당시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 캠브리지 지역에 공개된 선거인 명부 우리도 선거철 되면은 선거인 명부 다 열람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개된 선거인 명부랑 요 의료 데이터랑 같이 대조를 해서 주지사 우리 주의 주지사님이 이 사람입니다. 병이 뭐가 있고 어떻습니다라는 의료 정보를 다 발견해낸 거예요.
이게 좀 큰 논란이 됐었죠. 실제로 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이 나타냐 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로 안전해야 된다라는 데이터에 대한 익명성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익명성 기준이 뭐냐면 K 익명성, K 아나니미티라는 거예요. 나타냐 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주로 광경 데이터를 가정했을 때 추론 식별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식별자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광경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레코더들이 각 칼럼이 있겠죠, 그죠? 이게 뭐 아이디도 있고 뭐 몸무게, 혈액형, 키 등등등 이런 값이 있는데 아이디 같은 값을 우리가 식별자라 불러요. 다시 말해서 그 값을 알면 누군지 그냥 알 수 있는 거,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밖에 뒤에 좀 민감한 정보, 가령 뭐 좀 앞에 예를 들었던 병명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잔고라든가 뭐 이 사람의 신용도 뭐 이런 것들 외국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민감한 값들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일부는 그냥 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거, 그리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가령 뭐 성별, 나이, 그다음에 뭐 학력, 뭐 이 정도, 혈액형 이 정도까지는 뭐 주위 사람들 혹은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약간 웹에서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주위의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들이죠.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의 애트리뷰트를 구분합니다. 식별자냐 아니면 아주 민감한 정보냐 아니면 식별자도 아니고 민감하지 않은 거, 나머지 이걸 우리 보통 준식별자라고 다 통칭합니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K 익명성의 목적은 이 특정 사람들이 이 레코드 홍길동이야, 식별자는 없습니다. 이 레코드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홍길동의 민감한 값이 외부에 노출된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의 뭐 성별, 나이, 학력 같은 이런 준식별자 값을 모두 다 정확히 알아도 그런 사람이 이 사람도 해당되고 이도 해당되고 해당되네. 그런 사람 레코드가 3개야, 4개야, K개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K 가지가 존재하죠. 따라서 그 사람의 병명이 위암일 수도 있고 간암일 수도 있고 감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따라서 그런 식별자를 제거한 다음에 준 식별자 값들이 동일한 레코드가 최소한 K개 이상이 되도록 데이터를 변형해서 데이터셋을 만들면 누가 와서 홍길동이 누구지? 홍길동이 병명이 뭐지? 이렇게 알려고 해도 최소한 K분의 1의 확률로 정확히 알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게 K 익명성 이론입니다. 굉장히 쉽고 단순하죠. 잠시만요. 자, 그림이 좀 지워졌는데 이 좌측에 원본 테이블입니다. 그죠? 원본 테이블이고 우측이 이게 식별자가 제거된 테이블이에요. 식별자가 제거됐기 때문에 여기 연령, 성별, 우편번호, 병명 4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면 20살의 남성 하나밖에 없죠. 30살의 남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지 쉽게 알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 뭐 기억이가 누구냐 물으면 얘가 기억이다라고 이렇게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값을 잘 안 보이시네요. 잠시만요.